저기 혹시 괜찮으세요? 네? 지나가는 길에 갑자기 비명소리랑 뭔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요. 네, 저는 못 들었어요. 아, 그쪽이 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밤에 왜 여기 누워 있으세요? 아, 저 그게 잠깐 누워서 쉬는 거예요. 그냥 가시던 길 가세요. 아, 네. 그럼 저는 이만. 저기요, 잠시만요. 네? 저 그게 죄송한데 저 좀 도와주세요. 다리가 부러지신 것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심하게 다치셨는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죄송해요. 사실 좀 무서웠거든요. 아, 그러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어쩌죠? 잠시만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자, 이제 저한테 업히세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저 무거운데. 네, 괜찮아요. 다리도 다치셨는데 이렇게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서 업히세요. 산속에서 호랑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해요? 네? 호랑이요? 서울 한복판에 무슨 호랑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6살이 되는 아줌마입니다. 지금은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지내고 있죠. 아들은 현재 대학원을 다니며 천문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가끔 아들이 어떤 공부를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면 도통 저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곤 하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들도 빙그레 웃으면서 천문학은 괴짜들의 공부라고 좋게 말해주고는 합니다. 우선 저희 가족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23년 전에 남편을 잃었고 혼자서 아들을 키웠어요. 남편은 23년 전에 저와 아들 곁을 떠났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난 것은 동네에 있는 뒷산이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뒷산을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왔죠. 처음에는 다이어트를 위해 했던 운동이었는데 이게 매일을 하다 보니 습관이 되었고 무엇보다 운동을 안 하면 또 살이 찔 것만 같아서 매일 그렇게 뒷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늦게 끝난 날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씻고 잠을 청하는데 막상 침대에 누우니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땐 무슨 생각이었는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옷을 입고는 매일 가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도 밤에 산을 가본 적은 없었지만 매일 가던 산길이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올라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젊어서 그랬는지 참 겁도 없었던 것 같네요. 작은 후레쉬 불빛에 의지하며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한밤중의 산속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그날은 한여름 밤이었는데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아무도 없는 깜깜한 공간에서 사방에서 울어대는 풀벌레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그렇게 단숨에 정상까지 오르고 산 밑에 펼쳐져 있는 도시의 야경을 한참 동안을 바라보다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죠.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던 후레쉬가 고장이 난 것인지 아니면 건전지 수명이 다한 건지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들고 있던 후레쉬가 꺼지니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해졌어요. 발밑조차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하필 그날은 달도 구름에 가렸는지 보이지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산길을 발의 감각을 이용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뭔가 돌뿌리 같은 거에 걸려서 넘어졌고 비명을 지르며 가파른 내리막길로 굴렀습니다. 구르다가 손바닥이 찢어졌는지 손은 제 피라고 생각되는 것 때문에 미끌거렸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한쪽 다리가 너무나 많이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다리뼈가 부러졌는지 발을 딛고 일어설 수가 없었죠. 그렇게 넘어진 곳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아파서 끙끙거리며 흐느끼고 있는데 숲 저쪽 너머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사람이라는 생각에 순간 너무 반가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순간 갑자기 제 머릿속에 며칠 전에 봤던 뉴스 기사들이 생각났습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많은 수의 여성 범죄는 한밤중에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작은 산의 산책로에서 이루어진다는 통계를 보여주는 뉴스였죠. 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 뉴스 내용을 기억해냈으면 출발도 안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저는 다리를 다쳐 이 산속에 넘어져 있으니 환장을 할 노릇이었어요. 무엇보다 누군지 모를 사람의 후레쉬 불빛을 보니 도와달라고 해야 할지 숨죽여 숨어 있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만 하고 있는데 그 불빛이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미친 듯이 심장이 두근거렸고 땀은 비오듯 흘러내렸죠. 마침내 그 불빛은 바로 제 앞까지 다가왔고 저를 비추었습니다. 저는 큰 두 눈을 더 크게 뜨며 그 후레쉬 불빛의 주인을 쳐다봤는데 키가 큰 한 남자였어요. 저기 혹시 괜찮으세요?
네? 지나가는 길에 갑자기 비명소리랑 뭔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요. 네, 저는 못 들었어요. 아, 그쪽이 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저는 이 남자가 제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다치지 않은 척을 하며 애써 태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밤에 왜 여기 누워 있으세요? 아, 저 그게 잠깐 누워서 쉬는 거예요. 그냥 가시던 길 가세요. 아, 네. 그럼 저는 이만. 그렇게 말하고는 남자는 뒤돌아서 산을 내려갔어요. 제게서 멀어지고 있는 그 남자의 후레쉬 불빛을 보니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네? 저 그게 죄송한데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말에 그 남자는 제게 다시 다가왔어요. 저는 다리를 다쳤다고 말을 하고 다리를 보여줬는데 후레쉬 불빛으로 비추어 본 제 다리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발목 쪽 뼈가 부러졌는지 살은 퍼렇게 멍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다리가 부러지신 것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심하게 다치셨는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죄송해요. 사실 좀 무서웠거든요. 아, 그러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어쩌죠? 잠시만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 남자는 제게 무언가를 내밀었는데 조그마한 천체 망원경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한테 업히세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저 무거운데. 네, 괜찮아요. 다리도 다치셨는데 이렇게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서 업히세요. 산속에서 호랑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해요? 네? 호랑이요? 서울 한복판에 무슨 호랑이요? 실없는 농담을 하며 저를 보고 웃는 남자의 얼굴을 보니 그 사람을 경계하던 마음이 누그러지며 한층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남자는 저를 들쳐 업고는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산은 낮은 산이 아니었고 혼자서 뛰어 올라가도 정상까지 한참을 올라가야 하는 산이었죠. 그런데 그 밤에 불빛 하나에 의지하며 여자를 업고 내려오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끙끙거리며 저를 업고 산을 간신히 내려왔죠. 등에 업혀서 가는데 그 남자는 근육질보다는 좀 마른 체형의 남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를 업고 조금 가고는 쉬고 다시 가고를 반복하더라고요. 저 무거우시면 내려주셔도 돼요. 먼저 내려가셔서 신고만 해주세요. 아닙니다. 그러다가 험한 사람들 만나시면 어떡하려고요. 저만 믿고 제 등에서 편하게 있으세요. 그렇게 그 남자는 저를 업고는 한참을 끙끙거리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산까지 시간이 한참이나 지나서인지 산을 내려왔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저를 등산로 입구 벤치에 내려놓았고 자신은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숨을 헐떡거렸죠. 무척이나 힘이 들었는지 온몸이 땀으로 샤워를 한 것처럼 젖어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그 늦은 시간에 왜 산에 있으셨어요? 밤에 산을 오르다가 그만 넘어져서 굴렀어요. 밤 산행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다음부터는 등산은 꼭 낮에만 하세요. 그러는 그쪽은 왜 산에 있으셨는데요? 저요? 아, 저는 저것 때문에요. 남자가 말한 것은 제가 그 남자 등에 업혀오면서 대신 들어준 천체 망원경이었어요. 도시에서는 불빛들이 많아서 별을 제대로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별들 본 거예요. 아, 별이요? 그나저나 성함도 안 여쭈어봤네요. 저는 정재현입니다. 전 지수예요. 윤지수요. 재현 씨, 오늘 정말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 밑에 제가 차를 주차해뒀으니 금방 가지고 와서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렇게 말을 하고는 재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눈에 띌 정도로 다리를 후들거리며 걸어가는 재현 씨를 보니 미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재현 씨는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고 저는 은혜를 갚는다며 그의 집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그 이후 저는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재현 씨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그 사건이 제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재현 씨는 아빠와 엄마가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고아원을 나와 독립을 했는데 그때부터 대학을 다니며 영어 번역과 통역 일을 하며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유학도 다녀온 적이 없이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했음에도 재현 씨는 영어를 참 잘했어요. 주로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수출 관련 일을 할 때 재현 씨는 저렴하게 통역과 번역 일을 도와주었고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재현 씨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취업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저와 산에서 마주했던 거였습니다. 저와 재현 씨는 행복하게 4년간 연애를 했어요.
사실 빨리 결혼도 하고 싶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을 엄청 반대하셨습니다. 특히 엄마가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재현 씨가 고아라는 것이었죠. 재현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른을 공경하고 언제나 예의 바른 사람이었죠. 제게도 무척이나 잘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의 반대 이유가 고아라는 것 하나라니 저는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엄마와 싸웠어요. 남들은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말 듣지 않았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4년 만에 엄마도 제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우긴다고 들어주신 건 아니었어요. 재현 씨의 노력이었죠. 재현 씨는 저희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면서 무척이나 부모님에게 잘했어요. 무엇보다 엄마가 마음을 돌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엄마는 교회를 다니며 노인들 도시락 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우연하게 재현 씨를 만난 거였죠. 제가 재현 씨한테 몰래 알려준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재현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독거노인 분들이나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도시락 봉사를 해왔던 것이었죠. 처음에는 엄마도 재현 씨가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를 따라와 봉사를 하는 척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 모습이 무척이나 불쾌했는데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오히려 자기보다 더 오래 그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는 재현 씨와 친해졌나 보더라고요. 집에 와서 처음으로 아빠한테 재현 씨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인품이며 외모며 직업이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고 좋아하셨어요. 사람이 한번 반대로 돌아서면 그 끝으로 달린다더니 저희 엄마가 딱 그랬죠. 그토록 결혼을 반대하고 재현 씨를 싫어하셨던 엄마가 그 이후에는 저보다 더 재현 씨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해 재현 씨와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그와 6년간의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을 쯤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 남편은 아들을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언제나 자신의 배 위에서 아이를 놀게 했었죠. 갓난쟁이 때 아이에게 우유 주고 트림을 시킬 때도 언제나 남편이 했고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을 시키는 일도 언제나 자신이 앞장서서 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그런 것을 해주는 걸 무척이나 좋아했었죠. 요즘 세상에는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시절에 아이 기저귀를 능숙하게 갈고 혼자서 목욕도 능숙하게 시키는 남자는 제 친구 남편들을 다 합쳐보아도 제 남편이 유일했습니다. 언제나 일을 하고 남은 자신의 자유시간은 오직 아이에게 쏟아붓던 남자였죠.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 남편은 아이에게 달도 보여주고 별도 보여줬어요. 술도 담배도 안 하던 재현 씨의 유일한 취미는 밤에 천체망원경으로 별을 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이가 잠을 자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는 날이면 언제나 천체망원경을 꺼내와 아이에게 달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데 남편은 그날따라 늦잠을 자더라고요.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를 다 했는데도 남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기에 재현 씨가 많이 피곤한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평소 일도 하고 아이와 놀아주느라 힘들겠다 생각하며 좀 더 잠을 자게 깨우지 않았어요. 저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 시간을 보니 점심때가 다가오고 있었죠. 그때까지도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이답지 않게 너무 늦게까지 잠을 자는 듯해서 저는 조심히 방문을 열어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일어나. 벌써 정오야. 이제 그만 일어나서 점심 먹자. 여보, 뭐해? 여보? 제가 아무리 불러도 남편은 이불 위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살짝 햇볕이 들어오고 있었고 방은 어두웠는데 왠지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흔들어 깨웠습니다. 근데 남편의 몸이 너무 차가웠어요. 여보? 여보, 일어나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오래 늦잠을 잘까? 여보, 이제 일어나. 여보? 여보, 왜 이렇게 몸이 차가워? 재현 씨, 일어나봐. 왜 이렇게 몸이 차가워? 제발 좀 일어나봐. 눈 좀 뜨라고 제발. 남편은 그날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 큰 불행이었죠. 남편은 전날 새벽에 심장마비가 왔었고 잠을 자는 상태로 조용히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언제나 피곤한 남편이 혹시나 잠에서 깰까봐 조심스럽게 침실방에서 나왔기에 전혀 몰랐었죠. 그때 제가 한 번만 남편을 잡아주었다면 혹시나 살릴 수 있었을까요?
정말 매일같이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장례식장에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해주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고아였기에 저와 결혼하기 이전에는 가족 한 명 없던 그였는데 떠나는 길에는 진심으로 남편이 떠나는 길을 애도해주기 위해 먼 타지에서 오는 사람도 있었죠. 짧은 생을 살아갔던 남편이 얼마나 많이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쳤는지 장례식에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죽을 힘을 다해 의연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남편이 떠나는 길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고 이를 악물었죠. 하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는 발인 때 한 번 실신을 했고 화장을 치를 때도 한 번 더 실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와 4살짜리 아들을 두고 영원히 떠나버렸죠. 친정 부모님께서도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6년의 결혼 생활을 하며 그분들은 남편을 아들처럼 여기시며 정을 주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남편은 저희 부모님한테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갑작스러운 사위의 죽음에 친정 어머니도 충격이 너무 크셨는지 참 힘들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매일이 슬프고 힘드니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슬퍼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러갔어요.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죠.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했고 아들을 위해서 계속 힘을 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아빠가 죽은 지 1년이 지났지만 5살이 된 아이는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머나먼 하늘나라로 떠나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지만 자기한테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매일 울었습니다. 무척이나 아빠를 따랐던 아이였기에 매일 아빠가 인사도 없이 하늘나라로 갔다며 슬퍼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것이 더 심해져 아빠를 불러달라고 하며 매일 밤 울며 떼를 썼죠. 재현 씨를 부른다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왜 안 부르겠어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매일 그 일을 불렀지만 소용없는 짓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애나 어른이나 다 힘들겠지만 특히 5살짜리 아이가 그 이별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이 들었나 봅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상가에서 작은 빵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커피도 팔면서 빵도 파는 아주 작은 가게였죠. 아이를 키우며 틈틈이 빵도 만들고 커피나 음료도 팔며 그럭저럭 아이와 둘이서 먹고는 살 수 있었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셨기에 가능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손님도 없어서 계산대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현 씨가 떠난 뒤 저는 멍하니 하늘을 자주 바라봤어요. 별을 무척이나 좋아하던 남자였기에 하늘을 보고 있으면 그 이가 생각나고는 했죠. 그렇게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지나간 그 이와의 추억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딸랑거리는 풍경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손님을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 들고 있던 컵도 떨어뜨리고 말았죠. 제 눈앞에 있는 남자는 1년 전 죽은 제 남편 재현 씨였어요. 너무 놀라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정말 나쁜 꿈을 꾸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현 씨?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죽었잖아. 아니었어? 난 당신이 정말 죽은 줄 알았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며 그 사람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한동안 품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 남자는 저를 카페 의자에 앉히고 펑펑 울고 있는 제게 물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재현이 아내분 되시죠? 실망시켜 드리는 것 같아 정말 죄송해요. 저 재현이 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애써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역시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울었어요. 자신을 재현 씨 형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조용히 저를 다독여 주었죠.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차츰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 남자와 대화를 했습니다. 재현 씨 형이라고요? 저는 한 번도 형이 있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저도 재현이를 알게 된 게 1년밖에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하고 재현이는 쌍둥이에요. 제가 갓난아기 때 저만 캐나다로 입양 보내줘서 그동안 형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전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런데 어떻게 1년 전에 아시게 된 거예요? 재현 씨를? 제가 사정이 있어서 부모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재현이는 길에 버려진 아이였어서 사실상 찾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입양아 가족 찾기 사이트에서 부모님을 찾았어요. 입양아 가족 찾기 사이트요? 네, 저 같은 해외 입양아나 입양을 보냈던 사람들이 서로를 찾는 사이트예요. 거기서 재현 씨를 찾았어요? 네, 거기서 만나서 이메일로 계속 연락을 했어요.
그때 제가 쌍둥이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재현 씨는 1년 전에 죽었어요.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제 동생이 살아있다면 저한테 1년간 답장을 안 보내진 않았을 테니까요. 재현 씨는 1년 전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군요. 그이는 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말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저한테 고민하다가 마지막 연락 때 지수 씨에게 모든 걸 말한다고 했었는데 아마 말 못하고 떠난 것 같네요. 재현이한테 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아이는 괜찮나요? 매일 아빠를 찾고 있어요.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밤만 되면 아빠를 찾네요. 남편의 쌍둥이 형 진우 씨는 1년간 재현 씨의 답장을 기다리다가 재현 씨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자 한국으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아들 민준이 손을 잡고 친정 엄마가 들어왔어요. 저녁 때쯤 잠시 카페에 들린다고 제게 말했었는데 재현 씨 형이 등장해 저도 정신이 없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와 대화를 하다 보니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카페에 들어오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분명 아들이 재현 씨의 쌍둥이 형 진우 씨를 보면 자기 아빠라 착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민준이는 진우 씨를 보자마자 아빠라고 외치며 달려가 안겼습니다. 품에 안기며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우는 아들을 보니 그 자리에서 차마 진우 씨의 정체를 바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안타깝게 아들을 바라봤고 진우 씨도 제 눈치를 보며 제 아들을 안아줄 뿐이었죠. 친정엄마는 생각지도 못한 진우 씨의 모습을 보고 제가 처음 그를 봤을 때처럼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그 상황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는 집으로 가서 아무 말 없이 제 아들과 밤늦게까지 놀아주었고 아이를 재워주기까지 했죠. 우리 재현이 쌍둥이 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캐나다에 어렸을 때 입양이 돼서 서로 존재도 모르고 지금껏 살았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똑같이 생겼네. 나도 처음에는 우리 재현이가 살아서 돌아온 줄 알고 얼마나 놀랐다고요. 내가 우리 사위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헛것이라도 보는 줄 알았어요. 나도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 엄마. 그건 그렇고 너 이제 어떡할 거야? 민준이한테 뭐라고 설명을 할 거냐고. 지 아빠가 돌아온 줄 알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이제 와서 지 아빠 아니라고 말해주면 저 어린 것이 이 상황을 이해나 하겠어. 아빠 떠난 지 1년뿐이 안 됐는데 애한테 또 상처 주는 걸 텐데 이걸 어쩔 거야. 상처 안 받게 내가 잘 설명할게, 엄마. 여지껏 아빠가 죽은 것도 감당을 못하는 애인데. 에휴. 재수 씨, 제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진짜 민준이 아빠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아빠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모두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 밤 재현 씨의 쌍둥이 형 진우 씨는 저와 친정 엄마에게 어떤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울어버렸고 친정 엄마는 아무 말씀 없이 조용히 고민을 하시더니 결국 진우 씨의 제안을 수락하셨어요. 저도 그 생각이 최선이라 생각되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 씨는 저희 집에 머물며 재현 씨의 빈자리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민준아, 응, 아빠.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민준이가 보고 싶어서 내려온 거야. 민준이가 착한 아이여서 하늘나라 임금님이 특별하게 아빠한테 허락을 해준 일이야. 대신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비밀? 그래, 비밀. 엄마랑 할머니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면 안 돼. 친구들한테도. 만약 민준이가 다른 사람한테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거 말하면 아빠는 바로 하늘나라 임금님한테 혼나. 그래서 더 이상 민준이랑 놀아줄 수 없어. 알았지? 약속이다. 응, 걱정 마. 절대 말 안 할게. 약속. 저는 그런 진우 씨와 아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자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오늘 뭐 하고 싶어? 아빠, 나한테 사자랑 호랑이 보여준다고 했었잖아. 동물원. 응, 동물원. 나 동물원 가고 싶어. 아빠가 동물원 간다고 나한테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고 하늘나라 갔잖아. 그렇구나. 그래, 오늘 가자. 알았지? 남편 재현 씨가 떠난 후 민준이 방을 보니 민준이가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는데 저와 남편과 민준이가 동물들 사이에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잠들기 전에 아들에게 동물원을 데리고 가기로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날 저와 진우 씨는 민준이를 데리고 동물원을 갔어요.
관람차도 타고 민준이가 보고 싶어 했던 사자와 호랑이도 보며 1년 만에 웃을 수 있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를 무등 태워 앞장서서 걸어가는 진우 씨를 보니 저조차도 자꾸만 남편이 정말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어 잠깐씩 행복해지곤 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와서는 진우 씨가 민준이를 씻기고 다 함께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민준아, 응, 아빠. 오늘 재미있었어? 응, 최고 재미있었어. 그래. 그런데 민준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아빠는 우리 민준이랑 이렇게 10번만 자고 나면 다시 하늘나라 임금님한테 돌아가야 해. 왜? 나 싫은데. 하늘나라 임금님께서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빠가 가서 꼭 도와드려야 해. 그럼 엄마랑 나는? 이제 우리 민준이가 씩씩한 5살이 됐으니까 엄마는 민준이가 도와줘야 해. 그래 줄 수 있지? 대신 아빠가 하늘나라 가서 민준이하고 엄마를 지켜봐 줄게. 어디서 보고 있는 건데? 아이의 말에 진우 씨는 남편의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와서 민준이에게 별을 보여주며 저 별이 아빠가 살고 있는 별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망원경을 보더니 피곤했는지 이내 잠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아들 민준이는 매일을 진우 씨와 어울려 다니며 놀았습니다. 평소 가보지 못했던 놀이공원도 가고 바다도 가며 정말 하루하루를 알뜰하게 사용했죠. 언제나 밤이 되면 녹초가 되어 지쳐 잠들고 해가 뜨면 벌떡 일어나 아빠를 찾곤 했어요. 저조차도 진우 씨와의 열흘이 마치 재현 씨가 살아 돌아온 열흘 같은 기분이 들어서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열흘은 너무나도 짧았어요.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남은 날이 조금씩 줄어들 때마다 깊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꿈만 같았던 10일은 눈이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어요. 진우 씨와의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에 친정엄마와 다 함께 모여 파티를 했습니다. 아들 민준이에게도 아빠는 이제 하룻밤을 자고 내일 밤이 되면 하늘나라로 돌아간다고 했죠. 열흘간 아빠 없이도 씩씩하게 살아가기로 수많은 약속을 해온 터라 의외로 민준이는 씩씩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찾아왔어요.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죠. 진우 씨는 떠나기 전 민준이에게 책들과 나중에 초등학교 등을 들어갔을 때 사용할 학용품 등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그날은 하루 종일 민준이를 안아주더라고요. 아이는 아이인지라 막상 진우 씨와 헤어질 날이 되니 아들 민준이는 틈만 나면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날은 1999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모두들 새천년 밀레니엄을 기대하며 흥분이 되어 있었던 날이었죠. 자정이 가까워지자 진우 씨는 저와 민준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차를 타고 한강 근처로 갔죠. 20세기가 끝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날이어서 그런지 늦은 시간에도 밖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지수씨,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가시면 제가 준비해둔 장소가 나와요. 그렇게 진우 씨는 저와 민준이를 데리고 한적한 공원으로 갔어요. 사람이 없는 구석으로 저와 아이를 데리고 갔죠. 공원 구석에는 가로등도 없어 아주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갈 거야. 아빠, 안 가면 안 돼? 가지마. 제발 가지마. 민준아, 울지 마. 울지 말고 아빠 봐. 그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진우 씨 뒤로 환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불을 켜준 것이었어요. 저도 사전에 진우 씨에게 들은 이야기가 없던 터라 놀랐죠. 그리고 진우 씨는 저와 민준이 앞에서 마술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에서 꽃과 불도 꺼내고 품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모자도 꺼내며 다시 그 모자에서 토끼 인형도 꺼내는 놀라운 마술을 보여주었어요. 그동안 진우 씨가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는 마술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곧 아빠와 헤어진다고 생각했던 민준이도 그리고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던 저도 진우 씨의 깜짝 마술 공연에 한동안 멍하니 웃으며 그 공연을 바라보았어요. 아들 민준이를 쳐다보니 민준이도 활짝 웃으며 공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가 한참을 혼신의 힘을 다해 저희에게 마술 공연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2000년 1월 1일을 앞둔 카운트다운이 저 멀리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 소리에 저와 민준이는 먼 곳에 있는 카운트다운 전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 씨도 그 전광판을 바라보며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민준아, 이제 아빠는 하늘나라로 올라갈 거야. 엄마 잘 부탁해. 그리고 항상 씩씩하고 착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민준아, 우리 인사하자. 안녕. 환하게 웃으며 씩씩하게 인사하는 진우 씨를 보자 아들 민준이도 씩씩하게 대답을 했어요. 응, 알았어. 아빠. 안녕. 안녕, 아들. 사랑해.
그리고 지수야, 우리 아들 민준이 잘 부탁해. 함께한 시간 정말 고마웠어. 그렇게 말하고 나니 진우 씨 주변으로 하얀 연기들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연기에 가려 진우 씨 모습이 사라지자 펑 소리와 함께 작은 폭죽 불꽃이 진우 씨가 있던 자리에서 하늘로 쏘아져 올라갔습니다. 저와 민준이는 그 작은 불꽃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까만 하늘을 바라보았죠. 그 순간 2000년 1월 1일을 축하하는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새천년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울려 퍼졌고 밀레니엄을 기념하는 수많은 폭죽들이 하늘에 쏘아 올려졌죠. 펑펑 소리와 함께 시커먼 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지며 온 하늘에서 폭죽이 터졌습니다. 마치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처럼 폭죽이 터졌죠. 저는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 민준이 또한 제 손을 꼭 잡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한참의 불꽃 축제가 끝나고 다시 하늘이 어두워졌고 저는 민준이에게 말했죠. 민준아, 아빠 저기 별나라로 이제 갔어. 별님이 돼서 엄마랑 나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래. 이제 엄마 말 잘 듣고 씩씩하게 밥도 잘 먹고 안 울 거야. 더 이상 울지 않고 씩씩하게 말하는 민준이를 저는 꼭 끌어안아줬습니다. 그렇게 진우 씨는 먼저 떠나간 재현 씨를 대신해 민준이에게는 아빠의 모습으로 그리고 제게도 남편의 모습으로 작별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진우 씨는 그 다음날 캐나다로 떠난다고 했고 공항에서 기적 같은 10일간을 감사해하며 떠나보냈죠. 뒤돌아가는 진우 씨를 보며 남편이 생각나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다시 한국에 오면 꼭 저를 찾아달라고 했지만 진우 씨는 너무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하고는 캐나다로 떠나버렸습니다. 떠나기 전 저에게 작은 편지를 한 장 주었어요. 그곳에는 진우 씨가 한국의 가족을 찾은 이유와 한국에 온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폐암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의 삶을 살다가 한국의 부모님을 찾고 싶어서 입양아 가족 찾기 사이트에서 가족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 남편 재현 씨도 부모님을 찾고 싶어 그 사이트를 이용한 것이었고 그렇게 쌍둥이들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제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었고 1년간 남편의 편지를 기다리다가 답장이 없자 쌍둥이 형인 진우 씨가 동생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민준이를 만난 것이었죠. 진우 씨는 캐나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술사라고 했습니다. 찾아주는 이들이 없어 극장 공연은 꿈도 못 꾸고 언제나 길거리 공연을 하며 몇몇의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뿐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삶 마지막에 인생 최고의 마술 공연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다며 민준이와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달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편지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씩씩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남편 재현 씨가 너무나 그립지만 슬퍼하는 감정으로만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들 민준이도 그날 이후 밤에도 더 이상 아빠를 찾아달라고 보채지 않았어요. 그저 아빠가 남기고 간 천체망원경을 바라보며 별들을 바라보았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민준이는 제 속을 썩이는 일 없이 잘 커주었습니다. 공부도 곧잘하고 친구들도 많고 다행히도 얼굴에 그림자가 없이 밝게 커주었어요. 민준이가 19살이 되었던 어느 날 저는 민준이와 제주도 한라산으로 단둘이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에 둘이 한라산 천백고지에서 담요를 깔아두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울에서는 별들이 정말 안 보였는데 그곳에서는 별들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올 듯 많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별들을 보다가 그날 1999년 12월 31일의 기억을 민준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아들, 2000년이 되던 밀레니엄 기억나? 당연히 기억나지. 아빠랑 인사했던 것도? 사실 그 사람은 아빠가 아니. 다 알아, 엄마. 뭘 알아? 그때 나한테 마술 보여준 사람 아빠 쌍둥이 형제 아니었어?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가 너한테 말해줬어? 아니, 그때 아빠 대신 오셨던 분이 나한테 그림 하나 그려줬었어. 별들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는데 아빠가 있는 별이라면서 아빠가 보고 싶을 땐 하늘에서 그 별을 찾아보라고 했었어. 당연히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지. 그리고 중학교 들어갔을 때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인 줄 깨달았어. 그게 뭐였는데? 별자리 그림이었어. 그리고 아빠가 있다고 한 별은 쌍둥이 자리더라고. 그때 알았지. 우리 아빠 쌍둥이 형제일 수도 있었겠다고. 그랬구나 아들. 그때 많이 실망했겠네. 아니, 난 아직도 믿고 있어. 사람들이 아는 지식이 과연 세상의 전부겠어? 분명 세상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비밀들이 더 많이 있을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아빠도 분명 어디에선가 나하고 엄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언젠가는 분명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래, 분명히 그럴 거야.
지금도 저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제 마음속의 재현 씨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시겠죠? 모두 다 나중에 행복하게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아픈 기억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쉬는 날인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면 가게 놀러 오려고요? 안 그래도 오늘 쉬는 날이라 친구들이랑 놀려고 했는데 약속이 깨져가지고요. 그래요? 근데 왜 그걸 저한테? 아, 저랑 놀아달라는 거구나. 흥이네요. 오늘 술은 마시고 싶은데 같이 마실 사람이 없긴 해요. 술 한잔 할래요? 그래요, 그럼. 저도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이따가 저 퇴근하고 나서 봐요. 네, 그럼 이따 봐요. 자기 지금 뭐해? 전화 몇 번 했는데 왜 안 받아? 미안. 친구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느라 못 받았어. 무슨 친구? 누구랑 있어? 그냥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 여자애야. 진짜 별거 없어. 그냥 옛날 얘기하면서 밥 먹고 있지. 근데 뒤에 남자 목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아냐, 그거 옆 테이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시끄러워서 나도 짜증나. 그래, 알겠어.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집 가면 연락 줘. 응, 알았어요. 이따 집 가는 대로 전화할게. 안녕하세요. 저에게도 남들 못지않게 기막힌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사연들이 있던데 저와 같은 사례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알바를 하다가 알게 된 여자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호감을 갖고 연인처럼 만남을 가져오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제 평생지기 친구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 못된 여자로 인해서 제게 가장 소중했던 친구를 잃게 생겼습니다. 아마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면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릴 것 같네요.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으로 인해서 비교적 또래 친구들에 비해 일찍 군대를 갔고 그 덕분에 늦지 않은 23살 나이에 전역을 하였습니다. 전역을 하고 난 이후 복학 준비를 하는 차의 용돈과 생활비라도 벌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 근처 대학가 앞에 있는 술집에서 서빙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키는 180 조금 안 되는 루저이지만 얼굴은 일반인치고 잘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알바를 할 때도 술 먹다가 일주일에 평균 1명 이상은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알바 오빠 바빠요? 네? 주문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거 말고. 오빠 나 어때요? 어떠냐니요? 나 오빠 관심 있는데 번호 좀 주시면 안 돼요? 군대를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아보지 못했었는데 난처하기도 했지만 내심 기분이 좋아서 힘들게 알바를 하는데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군요. 심지어 대학가 앞이라 그런지 눈이 호강한다 싶을 만큼 젊은 여자애들이 항상 넘쳐났었죠. 그러다가 여자들이 제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걸 여러 차례 목격했던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를 보러 오는 손님이 많은 것 같다면서 제가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주기를 바라셨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부터 최저 시급보다도 2,000원이나 더 올려주시면서 대우를 잘해줄 테니 절대로 자신을 배신할 생각하지 말라면서 저를 붙잡아 두려고 하더군요. 저는 할 일이 없는 휴학생이라 가게 오픈 타임인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마감 타임은 주로 바로 앞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학교를 끝내고 와서 알바를 하는 구조였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늦은 저녁 시간이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릴 때이고 피크 시간인 술집의 특성으로 인해서 사장님은 더 많은 여대생 손님들이 저희 가게로 오기를 바라서 저에게 시간 조절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시급도 올려주셨고 대우도 잘해주셔서 저는 사장님 부탁에 못 이겨서 마감조는 아니었고 결국 2시간씩 늦춰서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일을 하는 걸로 시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하고 있던 타임인 오픈 타임에 알바생 1명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새롭게 뽑기 위해서 구인구직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사장님은 제 대타를 구하는 거니까 저보고 마음대로 뽑아보라면서 구인구직 사이트 아이디를 로그인 해두시더라고요. 아무튼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러겠다고 하고는 이력서들을 살펴봤었죠.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을 채용해보는 거다 보니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지원자들이 온라인 이력서를 제출했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다고 이야기만 들었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지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루에 대략 10명 정도 지원하려나? 라는 생각이었는데 거의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력서를 지원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장님의 필수 조건이었던 용모 단정을 중점으로 이력서를 살펴보게 되었고 일주일 정도를 이력서만 열람하다가 때마침 제 눈에 띄는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알바생을 구하는 걸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노릇이었고 곧바로 전화해서 면접을 보기로 했죠. 그녀는 그날 바로 시간이 된다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더니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가게로 찾아오더라고요. 새로 구한 알바는 바로 앞 전문대에 다니는 2학년 여대생이었는데 성격도 밝고 활기차 보였고 얼굴은 누가 봐도 예뻐서 돌아볼 정도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는 대략 165 정도에 몸무게는 50도 안 돼 보이는 마른 스타일의 여자였었죠. 사장님도 면접자를 보시더니 다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별다른 걱정 없이 곧바로 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지켜봤더니 얼굴은 정말 연예인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다 싶을 정도의 미모더군요. 그리고 성격도 좋아서 그런지 매일같이 친구들이 저희 가게로 놀러 올 정도였으니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녀는 알바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기존에 하던 오픈 일을 맡게 됐으니 그 여자 알바생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뭔가 쉽게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친구에게 말 붙이기에는 뭔가 미모가 너무 출중해서 그런 건지 가깝게 다가가기엔 조금 어려웠었고 남자친구도 있다고 들었기에 평소에는 사적인 대화들을 거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대형 사고가 한 번 터진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일이 서툴러서 뜨거운 음식을 서빙하다 결국 실수로 손님 무릎에 쏟아버렸던 겁니다. 그 손님은 술이 이미 만취 상태여서 뜨겁다고 중내만해하고 있었고 이 여자 알바생은 울면서 죄송하다고 머리 숙여서 사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빨리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민정 씨, 괜찮아요? 손님께 얼른 사과드리고 주방에 가 있어요. 피해자는 난데 네가 뭔데 쟤를 가라 말아야.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 도와드릴. 제가 말을 하는 도중에 그 손님은 제 멱살을 잡고 제 뺨을 때리는 겁니다. 뺨을 맞는 순간적으로 너무 열이 받아서 같이 부딪혀버릴까 하다가도 괜히 일을 키우고 싶지가 않아서 저는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 손님의 일행들도 그제서야 뜯어말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손님에게는 병원을 우선 다녀오시고 진단서를 가져오시면 배상해드린다면서 말을 했고 술에 취한 그 손님을 겨우 진정시키면서 큰일로 커질 뻔한 걸 무마시켰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주방으로 가봤더니 여자 알바생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히 저 때문에 잘못한 것도 없이 뺨 맞으신 것 같아요. 저 정말 괜찮아요. 그만 울어요, 민정 씨. 그날 이후로 그 여자 알바생은 눈도 잘 마주치지 않던 저에게 엄청 상냥하게 하고 눈웃음을 많이 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낯선 모습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매일같이 힘든 일을 함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서로의 번호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녀를 채용 당시에 연락을 하느라 연락처를 가지고 있던 상태였지만 제가 혼자 그 여자의 번호를 갖고 있어 봤자 카톡 프로필이나 보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서로가 연락을 주고받아도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었기에 그 의미가 달랐었죠. 그날부터 저희는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카톡을 하는 사이가 되었고 점점 늦은 시간까지 통화도 하게 되고 그러더군요.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이 여자의 외모를 보면서 그런 유혹들을 참는다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연락을 적당히 주고받아야 된다고 되뇌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일 웃으면서 연락을 주고받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서로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에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일을 같이 시작한 지 2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저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녀는 쉬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제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 가게 바빠요? 아니요. 오늘은 조금 한가하네요. 그렇구나. 쉬는 날인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면 가게 놀러 오려고요? 안 그래도 오늘 쉬는 날이라 친구들이랑 놀려고 했는데 약속이 깨져가지고요. 그래요? 근데 왜 그걸 저한테? 아, 저랑 놀아달라는 거구나. 흥이네요. 오늘 술은 마시고 싶은데 같이 마실 사람이 없긴 해요. 술 한잔 할래요? 그래요, 그럼. 저도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이따가 저 퇴근하고 나서 봐요. 네, 그럼 이따 봐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첫 카톡을 보냈었지만 기분은 갑자기 들뜨기 시작했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더군요. 그렇게 그 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몇 시간 안 남았는데도 마치 시간이 멈추기라도 한 듯이 시간이 더디게 가더라고요. 아무튼 퇴근을 하자마자 저는 그녀와 가게 앞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가게에서 일을 하느라 매일 청바지에 박스한 티셔츠만 입고 왔었는데 그날은 눈이 민망해질 정도로 짧은 치마와 민소매를 입고 나타났더군요. 그 순간부터 스스로 지키려고 했던 제어 장치는 이미 고장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를 매일같이 만나오면서도 그런 감정이 들지는 않았는데 그때부터 심장이 고장난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제 마음이 들킬까 봐서 헛소리를 해대면서 바쁘게 술집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어색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빠르게 마시다 보니 순식간에 취기가 올라오더군요. 그리고 어두침침한 조명 탓인지 그녀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기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걸 뻔히 알았기에 절대로 실수는 하지 말자고 되뇌이면서 술을 마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제가 술에 이기지 못한 건지 아니면 술에 이기지 못한 척한 건지 결국 제 감정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함께 있다 보니 죄책감도 컸지만 뭔가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처음 느껴보는 묘한 기분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서로에게 사귀자고 말을 주고받지 않았을 뿐 누가 보더라도 연인과 다름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죄책감도 서서히 줄어들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저와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남자친구 전화를 받고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지금 이 이상의 감정으로 그녀에게 빠져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었죠. 자기 지금 뭐해? 전화 몇 번 했는데 왜 안 받아? 미안. 친구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느라 못 받았어. 무슨 친구? 누구랑 있어? 그냥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 여자애야. 진짜 별거 없어. 그냥 옛날 얘기하면서 밥 먹고 있지. 근데 뒤에 남자 목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아냐, 그거 옆 테이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시끄러워서 나도 짜증나. 그래, 알겠어.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집 가면 연락 줘. 응, 알았어요. 이따 집 가는 대로 전화할게. 대놓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 모습에 놀랬죠. 그냥 그걸 보면서 괜히 나 혼자서만 바보같이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녀의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이 절실하게 느껴지더군요. 겉모습은 정말 연예인처럼 귀티가 나면서 예쁘게 생겼고 평상시에 착한 마음씨를 쓰는 순진한 친구였지만 가깝게 지내면서 제가 몰랐던 모습을 보고 나서 사람이 앞과 뒤가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녀에게 실망을 했었던 일들이 그뿐만이 아니었죠. 가끔씩은 저와 데이트를 하지 못한다면서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신나간 사람처럼 들리겠지만 남자친구를 만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알 수 없는 질투심도 생겨나더군요. 그 못된 짓을 하면서도 그런 질투를 하다니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아무튼 감정이 상해서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대학교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애들이랑 같이 노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는 건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건지 그녀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어떤 잘생긴 남자가 혼자서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그녀와 인사를 나누더니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내가 여태껏 무슨 생각을 한 건가 싶었고 짜증도 나고 허탈한 마음이 들어서 저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인사도 없이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밤새도록 여기서 술을 마신 건 아닐 테고 그녀는 어제와 같은 옷을 입고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고 다니는지 제 마음대로 짐작을 해버렸고 저도 떳떳하게 사귀는 남자친구도 아닌데 굳이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가 아무렇지도 않게 몇 개월가량을 마치 연인처럼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서로가 마음 편하게 만나는 것도 좋은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면서 일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바쁜 일상들을 보내다 보니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더군요. 어느새 저는 학교에 복학을 할 시기가 되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저는 사장님에게 가게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제게 매달리는 사장님의 말씀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도 간호학과라서 학교 실습을 가야 한다면서 다음 주에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 때문에 그만두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었죠. 그렇게 저희는 비슷한 시기에 함께 많은 추억을 쌓은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고 제가 그만두는 날도 같이 술을 마시면서 가끔은 연락해서 보자는 말과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아쉬움이 너무 컸던 게 진심이었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이후로는 연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남을 가지다 보니 다른 연인들처럼 애정이 많이 식었던 것도 있었고 더 깊이 빠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학교에 복학하고 나서는 과제도 많았고 시험에 치여서 살다 보니 연락할 생각도 여유도 없었던 거죠. 마치 꿈을 꿨던 일처럼 빠르게 그 기억들은 사라져갔고 바쁜 일상들을 지내다 보니 몇 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지 싶었지만 수업 중에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무시를 했고 수업이 끝나서 보니 병원 응급실이라고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응급센터인데요. 지금 아버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셔서 응급실에 와서 수술이 필요한데요. 가족분들이 전부 연락이 안 돼서 아드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저는 통화를 끊고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지금 병원과 연락이 돼서 병원에 다 와간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곧바로 지도 교수님께 아버지에 대한 상황을 설명드리고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아버지는 수술이 잘 끝나셨고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느라 바쁜 어머니는 아버지가 깨어나는 걸 보고 바로 또다시 일을 하러 나가셨고 그때부터 저는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가서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입원을 하신 지 3일 차 정도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주말이라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었고 집에서 점심을 챙겨 먹고서 평소처럼 병원에 갔는데 로비에서 눈에 익은 여자가 보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제 눈을 의심했었죠. 그 여자는 바로 저와 같이 알바를 했었던 여자였고 간호사복을 입고 서 있더군요. 저는 그동안 연락을 안 했던 게 생각이 났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몸을 황급히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 여자애가 저를 발견하고 인사를 하면서 제게 다가오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인사를 하게 되었죠.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척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빠 맞지? 멀리서 봐서 긴가민가 했는데 잘 지냈어. 응, 오랜만이네. 나는 잘 지내고 있지. 간호사복을 입고 있어서 못 살아볼 뻔했어. 갑자기 웬 간호복을 입고 있어? 아, 이거 지금 내가 실습하는 곳이 여기 병원이어서. 아무튼 엄청 반갑네. 근데 어디 아파? 병원에는 왜 온 거야? 아니, 나는 괜찮은데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이 병원에 입원하셨거든. 정말? 많이 다치신 거야? 처음에는 걱정 많이 했는데 수술도 잘 끝나고 지금 회복도 잘 하시고 계셔서 괜찮아. 다행이시다. 응. 너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 그냥 바빴지. 병원에 실습 나오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그래서 남자친구랑도 자연스럽게 헤어졌지 뭐. 그랬구나. 아무튼 나도 아버지 병간호 때문에 매일 여기 오니까 종종 보자. 응, 알았어. 반가웠어. 다음에 봐. 정말 소설에서나 일어날 말도 안 되는 우연이 또다시 시작된 거였죠. 서로 생각지도 못하게 그날 이후로 저희는 또다시 예전처럼 매일 만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헤어졌다는 그 말을 듣고는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죄책감 없이 만남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날 이후 며칠 뒤에 저희는 또다시 같이 술을 마시면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색함은 금방 다 사라졌고 마치 몇 개월 전처럼 금방 설레는 감정이 생겨나더군요. 하지만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설렘이 행복하긴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하는 모습이 기억이 되살아났고 저는 섣불리 사귀자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여자애도 제게 굳이 사귀자고 하는 말은 없더라고요. 시간은 또다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속사포처럼 지나갔고 저희 아버지는 건강이 모두 회복되셔서 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저도 병원에 갈 일이 없어지게 된 거였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그녀는 저희 아버지가 퇴원한 걸 몰랐는지 이따 병원에 올 때 초콜릿 좀 사다 주라며 카톡이 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퇴원했다는 말은 직접 만나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고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알겠다고 답장을 하고서 초콜릿을 사들고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초콜릿을 주면서 사실 아버지가 퇴원하게 되셔서 앞으로는 병원에 오기 힘들 것 같다고 말을 했고 바쁘더라도 종종 연락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예전에 이별할 때와는 다르게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일 끝나고 술 한 잔 어떠냐고 묻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마지막으로 같이 술 한 잔 해야지라고 크게 마음을 쏟지 않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녁이 되어서 같이 술을 마시는데 뜬금없이 몇 개월간 그러지 않던 그녀가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빠 그거 알아? 나 사실 알바할 때부터 너 좋아했다? 뭐? 그게 진짜야? 근데 왜 말 안 했어? 그냥 그때 오빠 인기 많았잖아. 맨날 여자들이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남자친구가 있어서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말 못했지. 그녀는 알바를 할 때는 매일같이 너무 행복했었는데 저희의 만남이 의도치 않게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차마 연락을 먼저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둘 다 일을 그만두고 서로 연락이 끊겨서 너무 슬펐었다고 말하면서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뻤는데 또다시 예전처럼 연락이 끊길 것 같고 영원히 연락 못하는 사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네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큰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녀의 진심을 온전하게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건지 갑자기 술에 너무 취하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얼떨결에 나도 너를 좋아했었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를 않은 거죠. 그런 제 모습이 대답을 대신했는지 그녀는 그 이후로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어제 술 많이 취한 것 같던데 괜찮냐고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자 어제 그녀가 했던 고백이 다시 생각이 났고 그녀의 고백에 고민을 안 했다면 그건 절대 거짓말이었죠.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남녀 가릴 거 없이 쳐다볼 정도의 미모에다가 부지런한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봐온 모습들이 있었기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귈 엄두는 결코 나오지가 않더군요. 그녀가 제 연락을 기다리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연락을 할 수가 없겠더군요. 얼굴만 보고 쉽게 생각하고 만남을 가지라고 한다면 별 생각 없이 그럴 수는 있겠는데 남자친구가 되고 나면 매일같이 의심하게 될 거고 아마도 의처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던 거죠. 참, 내로남불이 따로 없고 제 자신이 한심스러울 따름이네요. 그렇기에 제가 잘못된 사람인 거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카톡을 읽고도 저는 끝내 답장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여지를 남기면 서로에게 더 힘이 들 것 같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제 뜻을 알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녀도 제가 답장을 하지 않자 제 생각을 알았는지 재차 연락은 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2달 정도가 지난 뒤 그녀는 전화번호를 바꿨는지 제 카톡 리스트에서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인연은 끝이 났구나 생각했고 뭔가 모르게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더군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금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들을 지내게 되었고 제가 어릴 적부터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3명과 만나서 정말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겪은 복잡한 생각도 잊고 싶었고 어릴 때부터 봐오던 평생지기 친구들이랑 함께하는 자리였기에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있었죠. 친구들 중에서도 유독 저와 형제처럼 우애가 깊은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친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은 곳을 다니면서 평생을 함께했고 군대도 동반 입대를 할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로 친할지는 짐작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친구도 저와 같은 날 군대를 전역하고 학교를 다시 다니면서 바빴었기에 서로의 안부 연락만 주고받았지 개강을 하고 난 뒤로는 처음 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의 안부들을 묻게 되었죠. 야, 동호 얘 여자친구 생긴 거 알아? 응? 진짜야? 누군데? 그냥 5달 정도 만났는데 진짜 착하고 예뻐. 지금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고 21살 여자애야. 오호, 우리 동호 잘 나가네. 얼굴 좀 보여줘봐. 그러자 친구는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찾고 있더군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데 문득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만나던 그녀와 모든 스펙이 동일했기에 놀라게 된 거였죠. 하지만 그녀는 지금 남자친구도 없다고 제게 말을 했었고 이 근처에서 간호학과에 다니는 21살 여자가 한둘이겠냐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사진을 찾는 그 찰나의 순간 동안 설마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되뇌이고 있었죠. 그런데 친구가 건네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사진을 보는 순간 제가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나머지 2 친구는 어떻게 이런 퀸카를 만났냐면서 좋겠다며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저는 순간 얼음이 된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고 저도 모르게 표정이 썩어가고 있었나 봅니다. 친구들은 다 같이 너 갑자기 표정이 왜 그러냐며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군요. 그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쁘네. 혹시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나 복학하고 5달 전에 같은 학교 친구랑 소개팅 나갔었거든. 근데 거기서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했지. 너무 예쁘고 착해서 내가 그날 곧바로 고백해서 지금 계속해서 잘 만나고 있지. 부럽지 짜샤?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머리가 핑핑 돌고 눈앞이 까마득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물어보았습니다.
여자친구랑은 지금도 잘 만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를 물어봤고 서로에게 너무 잘해주고 있고 자신이 본 여자 중 가장 순진한 여자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말하길 자신의 여자친구는 평생 남자를 사귄 적이 없었고 남자 경험도 없었다고 말했다더군요. 친구들은 그걸 믿냐며 참 순진하다고 장난을 쳤지만 저는 그 상황에 도저히 장난을 칠 수가 없었죠. 원래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여자였던 건 알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도 떳떳하게 만났었던 게 아니었기에 친구에게 차마 이 여자와 잘못된 만남을 고백하면서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만난 지 5개월이면 제 친구와 그 여자애가 만나고 있는 와중에도 최근에 저와 계속해서 만나왔던 거고 심지어 그녀에게 고백까지 받았었는데 어떻게 쉽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사실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친구였으면 망설이긴 했었겠지만 있는 사실들을 다 말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정말 불행하게도 예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너무 많이 괴로워했었던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모든 사실을 말해주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친구가 군대에 있었을 때였는데 학창 시절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군대를 입대하고 몇 달도 되지 않아서 결국 군화를 거꾸로 신고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그렇게 제 친구는 군대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이별 통보를 받았고 너무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옆에서 힘들어하던 친구를 매일같이 봐왔던 저였기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도대체 왜 이렇게도 이 친구에게는 여자복이 이렇게도 없는 걸까 싶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여자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제는 착한 여자를 만난 것 같다면서 친구들은 다 같이 웃고 떠들면서 좋아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 안쓰러웠고 슬프기도 하고 답답했습니다. 제 친구는 인생에서 드디어 자기의 평생 짝을 만난 것 같다면서 해맑은 웃음을 지으면서 자랑하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가 있을 때도 다른 남자를 만나던 여자고 수많은 남자들과 쉽게 만남을 가지고 다니는 여자라는 걸 알게 된다면 이 친구의 충격은 상상도 못할 만큼 클 거라는 건 당연하게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친구가 이렇게 잘못된 여자를 착한 여자라고 속으면서 계속 만남을 이어나가게 할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저히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걸까요? 진짜 모든 게 악몽 같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우연들이 겹치고 겹쳐서 악연으로 이어지다니 믿기지가 않는 현실이네요. 솔직히 지금은 제 자신을 가장 많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여자와 잘못된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가 싶고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결과까지 생긴 것 같아서 정말 후회되고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았건 몰랐건 저는 친구의 여자친구를 몰래 만나온 역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사실을 말하게 되면 평생을 함께해온 친구를 잃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이해하더라도 절대로 괜찮을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까지 제게 있었던 일들을 제 친구에게 사실대로 말을 해줘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을지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정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면 그 여자를 만나서라도 단판을 지어야 할 것 같네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